양이 좀 많죠? 내가 힘들어. 나 지금 되게 힘들어. 내가 해야 될 말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거는.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얘기는 기체의 에너지 준위. 정확하게 기체라는 건 지금 내가 수소 얘기했죠, 아까 수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수소를 중점적으로 얘기했지. 그러니까 보호 원자 모형의 가장 큰 단점이죠. 큰 문제점. 수소 말고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수소는 완벽하게 설명이 다 되는데 수소를 제외한 헬륨부터 시작하면 다 값이 안 맞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수소는 n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를 n제곱으로 나누면은 그 해당하는 에너지 값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지? 그럼 그의 에너지 차만큼 방출돼 나오는 거 에너지 계산 관측도 되고 계산도 돼요.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헬륨부터는 이거 안 맞아요. 이게 이런 식의 관계식이 안 맞아. 물론 값이 다를 수 있지. 여기서 위에 것은 다른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n제곱분의 1로 떨어지는 관계는 안 맞아 떨어져. 값이 틀어져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겠니? 전자들끼리 서로 작용하는 어떤 영향 때문에 조금씩 틀어지는데 그 수소는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만 헬륨부터는 설명이 안 돼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이제 오비탈 구름 모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이제 기체 같은 경우, 즉 수소 같은 경우는 에너지 준위로 정확하게 설명이 딱 돼서 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게 고체로 들어가잖아. 고체의 경우에는 자, 기체는 봐봐. 기체는 에너지가 준위가 이렇게 존재가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설명했던 바에 의하면 이렇게 쭉 정리가 되고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고체는 있잖아. 기체가 이런 경우는 이제 원자 간의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게 뭐 서로 영향을 줄 일이 없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고체는 원자 핵이 바로 인접하게 있어요. 이렇게 뭐 앞에도 있고 뭐 위에도 있고 뭐 막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원자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많아. 그럼 얘네들이 각각의 에너지 준위를 만들었을 때 요게 만드는 에너지 준위들이 지네들끼리 서로 뭐 할까? 영향을 주죠.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매우 인접한 원자 사이 간격이 좁아서 그러다 보니까 기체와는 다르게 얘 에너지 준위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서 그냥 자유롭게 전자들이 존재하는 영역과는 다르게 고체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하나의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이 안에 전자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게 있어서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놓읍시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 베타가 뭐냐면은 배척하는 뜻이요. 배척해서 밀어내는 뜻이야. 그러면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따르면은 전자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거기 써 있죠. 하나의 양자 상태에 동일한 전자가 2개 있을 수 없다. 그럼 2개가 있고 싶으면은 양자 상태가 조금 다르면 되거든. 그게 바로 스핀수가 달라서. 전자는 스핀수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자의 스핀수를 고려하면은 이것도 화학에서 뭐 스핀 양적수라고 하는 거예요. 스핀수를 고려하면은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이 에너지 값에는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됐죠? 최대 2개까지.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는. 그런데 문제는 어떤 특정한 원자 하나가 에너지 준위를 딱 이 값을 2개를 가져서 딱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이웃한 원자가 또 요 값을 가지고 싶은 거야. 전자가. 되게 겹쳐 있어요. 너무 근접하다 보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이미 전자가 2개가 들어가 있어.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네들끼리 반발하면서 좀 밀어내 서로. 그래서 자봐. 내가 좀 크게 표시를 해볼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래 에너지 값이 요거야. 여기에 전자가 딱 2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가면 여기를 둘 다 가지지 않아. 양보를 하면서 서로가 살짝 밀어나면서 이렇게 미세하게 에너지 차이를 두면서 여기에 전자 2개, 여기에 전자 2개가 딱 들어가 버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살짝 밀어내면서 넓게 퍼지면서 전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래는 이 값을 가지고 싶어. 이 에너지 값을 가지고 싶은데 아무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인접한 모든 원자들이 여기에 자꾸 겹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퍼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세한 차이를 두면서 조금씩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가죠. 근데 간단한 원리야, 이거는.
아니 전자가 자리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자리에 누구도 앉을 수 없어야 돼.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맞죠? 너네가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 자리 무릎 위에 앉아요. 내 자리에. 내가 딱 앉아 있는데 와서 내 무릎 위에 앉아요. 그럼 불가능하잖아. 그치? 옆자리에 앉고 다른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식으로 애들은 같은 자리에 하나의 전자 또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없어서 넓게 퍼지는 형태로 쭉 두꺼워지는 에너지의 띠를 형성한다. 라고 해서요. 고체는 우리 여기다 뭐라고 표시하냐면은 에너지 준위가 아니라 에너지 띠라고 얘기해요. 에너지 띠. 이제 에너지 띠를 형성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체의 경우에는 하나의 에너지 값을 이렇게 딱 존재하면 되는데 고체는 이렇게 되게 두꺼워지는 형태로 존재하더라. 에너지 띠라고 표시하죠. 넘어가 볼까? 11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116페이지. 116페이지를 보시면은 원자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여러 개일 때 점점점 두꺼워지죠. 에너지 준위가. 두꺼워져서 에너지 띠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에너지 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용띠라고 얘기해요. 허용된 띠. 이 에너지 띠를 허용된 띠라고 얘기해요. 허용띠. 전자가 존재해도 괜찮아요. 허용띠. 왜 웃어? 왜 웃어? 어? 왜 웃어? 애들이 맨날 이거 하고 웃더라고. 뭐 무슨 기모띠 맨날 이러고 있어. 애들이. 맞아? 허용띠. 허용된 띠. 왜 웃지? 왜 웃는 거야? 그러면 이 두 번째 궤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번째 궤도에 해당하는 띠도 있겠죠. 왜 웃는 거야 도대체? 두 번째 띠. 대충 요것도 이제 띠가 엄청 많겠죠. 무수히 많은 띠들이 있겠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띠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두꺼워지는 띠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니? 얘도 허용된 띠. 그죠? 이 중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자가 존재할 수 없었잖아. 여기도 전자가 존재 못하죠. 얘는 띠 간격이라고 얘기해요. 띠와 띠 간격. 띠 틈이라고도 하고요. 띠 간격. 야, 왜 이렇게 웃지? 야, 뭐가 웃긴 거야? 나도 좀 웃겨. 나도 좀 웃고 싶은데 뭐가 웃기냐? 어? 뭐가 이렇게 웃긴 거야? 야, 뭐가 웃긴 거야? 아니, 그냥 웃는 거야? 왜 이렇게 웃어? 왜 이렇게 웃는 거야? 띠라는 말이 웃겨서? 뭐가 웃기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가? 그래? 띠 되게 많아요. 전도띠, 원자가띠, 뭐 금지띠, 허용띠, 에너지띠 다 띠죠. 여기 옆에도 써있네. 반만 찬 띠, 꽉 찬 띠, 속빈 띠. 왜 이렇게 웃냐 근데? 너희들 왜 그래? 이상한데? 왜 이렇게 웃어? 뭐가 웃긴 거야? 그래 좋다. 뭐라도 웃으면 좋지 뭐. 자 됐죠?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띠가 이제 점점 쌓여가지고 넓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띠가 올라가고 또 여기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격은 점점 좁아질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띠가 쭉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원자의 그 고체에서 띠가 있고 띠틈 존재, 띠틈 이렇게 쭉 가다가 가장 바깥쪽이야. 가장 바깥쪽까지 왔어요. 가장 바깥쪽의 띠를 뭐라 부르냐면은 얘를 원자가띠라고 부르죠. 원자가띠. 원자가띠, 원자가 전자라고 말했어. 원자가 전자.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인 원자가띠가 있어요. 원자가띠. 원자가 존재하는 영역 중에서 가장 바깥쪽 띠예요. 원자가띠.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거기 써있죠.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배치된 전자인 원자가 전자로 채워져 있는 띠 하고요. 여기에는 전자가 들어있겠네. 그지?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니?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리는 똑같아요. 이 전자들이 얘네들이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이동 가능하죠? 네. 에너지 얻으면은. 근데 자 주의할 거는 봐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이 해당하는 에너지 간격만큼의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정확하게 이 에너지 간격만큼 HF라는 특정한 진동수의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했죠. 하지만 얘는요.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띠 간격만큼의 띠가 정확하게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 허용치가 넓어졌어.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바닥에 있던 애가 아니 이렇게 요 높은 애에 있던 애가 요 낮은 애로 올라가는 에너지랑 가장 바닥에 있던 여기서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정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좀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간격만큼 정확하게 그 진동수만 흡수해서 올라갔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에너지가 들어가도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야. 얘는 고체들은 너가 75,000원 필요했잖아 아까. 그럼 내가 8만 원 줘요. 아 그럼 괜찮아 그건. 그 정도 괜찮아. 8만 원 받아서 5,000원 정도는 뭐 내가 쓰지. 이 정도야. 하지만 10만 원은 안 돼. 10만 원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에너지는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조금 아까보다는 넓어진 그 에너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주면은 적당히 받아서 올라갈 수 있더라. 전이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자가 띠가 가장 바깥쪽 띠죠. 여기 있던 애가 에너지 얻으면 어떻게 될까? 원자가 띠에 있던 애들이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럼 그죠? 높은 데로 올라가죠 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바깥쪽으로 탈출할 수 있죠. 자, 원자가 전자가 바깥쪽으로 탈출하면 뭐라 불러? 이온? 얘가 이온이 된 거야? 원자가 이온이 됐죠? 이온은. 이 전자는 무슨 전자? 자유전자가 되죠. 원자로부터 속박이 풀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원자가 띠까지는 원자의 속박이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를 주면은 얘가 높은 데로 올라가서 탈출해서 원자가 전자가 아니라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 원자가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또 하나 띠가 존재해요. 이걸 전도띠라 불러. 전도띠. 원자가 띠, 전도띠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죠.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얘는 자유전자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 원자가 띠에 있던 애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에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구성력을 가지고 있지만 얘가 전도띠로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원자와는 관계가 없어져요. 이제는.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도띠가 된다. 그래서 있잖아 보통은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이 두 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현아 왜 그러니? 현아 왜 그래? 뭐해 지금 이렇게 꽂혀서 애들이 지금 이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왜 그래? 친구 말투 같아가지고. 내 말투가? 띠라고 말하는 게? 그래. 진정합시다 우리. 진정. 전도띠, 원자가띠. 됐죠? 그럼 전도띠로 올라갔을 때 자유전자가 된다. 자유전자가 돼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관계를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고체의 전기 전도성.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전기 전도성에 관련된 이야기요. 전기 전도도.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 근데 여기 책엔 전자가 전도띠에는 전자가 어디? 전자가 없다. 뭐라고? 전도띠에 전자가 없다? 없죠. 없는데 올라가면은 자유전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장 없는 거죠. 당장 없는 거. 원자 상태에는 없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어 있어. 자, 전기 전도성에 대한 이야기 할게 잘 봐라. 이거는 자, 원자가 띠가 있어요. 원자가 띠에 전자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얘네들은 자 보시면은 우리 전기 전도성은 누구에 따라 결정되니? 누구? 전하. 전하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건데? 자유전자에서. 그치? 결국 자유전자의 수가 결정되는 거잖아. 전기 전도성은. 그죠? 우리 예전에 배웠을 때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왜 잘 통하니? 자유전자가 많아서.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잖아. 원자가 띠에는
여기까지는 원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존재해요. 여기까지는. 그지? 전자가 많이 존재하겠지? 상대적으로 전도띠 위에는요. 전자가 많이 없겠지. 그지? 그런데 만약에 잘 봐라. 얘가 여기 있던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여기 전도띠 위로 전이가 됐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가 되니? 빈자리가 되죠. 여기 있던 애가 또 전이가 됐어. 전자가 올라갔어.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빈자리가 되죠. 자,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여기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된 애들이 있는데 자유전자가 생성되는 동시에 전자가 있던 자리는 빈 자리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빈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빈 자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양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빈 자리, 전자가 존재해야 될 빈 자리.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는 실존하지 않는 개념, 실존하지 않아. 전자가 빈자리라고 해서 막 플러스란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냥 우리 이걸 그냥 플러스 성질로 봐요. 그냥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로 보고요. 그냥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고 얘는 플러스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잘 봐라. 이게 있잖아. 우리가 실제로 전류가 흘러요. 예를 들면 어떤 도선이 하나 있고요. 이 도선상에서 여기서 전자들이 존재할 것이고 전자들이 이동을 해. 이쪽으로. 전자의 이동은 오른쪽으로 일어나고 있어. 전류의 흐름은 어느 방향이니? 그죠, 왼쪽이죠. 이거는 왼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죠. 이거는 잘 봐. 실제로 이동하는 건 전자가 이동하잖아. 그치? 만약에 여기다 하나 더 빈자리 하나 만들어 놓을게.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 뭐라 불러? 양공이라고 부르죠. 양공이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여기 있던 전자가 일리 갔어. 그럼 여기 뭐가 되니? 빈자리죠. 그러니까 양공은 실제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빈자리가 움직이니? 아니죠. 너네가 움직이는 거. 우리가 너네를 전자라고 치시고 빈자리를 그냥 양공으로 친다면은 실제로 너네가 자리를 왔다 갔다 바꿀 거라고. 너넨 전자니까. 그러면 전자가 이동을 해요. 양공은 이렇게 오죠. 맞지? 또 여기 있던 전자가 채워져서 여기로 들어왔어. 양공은 어디로 와? 이렇게 가죠. 또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를 채워줘서 들어와요. 그럼 여기 양공은 일리 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인 건 전자야. 그지? 너네가 여기 자리를 쭉 채워서 앉아있다가 너네가 한 명씩 한 명씩 자리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빈 자리는 그 반대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을 하지만 전류는 즉 누가 이동하는 거야? 양공이 이동하는 걸로 취급해도 전류의 방향으로 하면 되잖아.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이동하는 건 전자지만 마치 빈자리인 양공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전류의 방향으로 정의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배우잖아. 뭐 보통 처음에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자가 이동하네. 근데 전류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았죠. 그 수정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어차피 양공이 이동한다고 하면 되니까 그냥 빈자리가 이동한다고 치면 되고 양공은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 플러스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전류의 방향은 그냥 양공의 이동 방향이다 라고 정리하면 돼요. 그냥 전자 이동과 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빈자리가 생김으로써 여기는 플러스가 있다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플러스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전자를 끌어당기죠.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야. 막 처음에는 원자가띠에 이렇게 돼 있어. 무수하게 많은 전자들이 막 있어요. 무수하게 많은 전자들이 있어. 엄청나게 꽉꽉 채워가지고 되게 비좁게 막 있었단 말이야. 되게 꽉 찬 상태야 지금. 응? 근데 이런 거죠. 막 여기 갑자기 빈자리가 생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이 심리가. 뭔가 빈자리가 있으면 가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또 빈자리 했지. 또 다른 놈이 와서 채워줘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 또 빈자리가 채워지니까 결국에는 이 빈자리가 하나 생김으로써 전자들의 이동이 일어나고 연쇄 이동이 일어나서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결과적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지금 얘네들이. 물질이, 고체들이. 됐어요? 이게 이제 어떤 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전자들은 자기 자리에 그 같이 막 안 모여 있잖아. 최대한 넓게 퍼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대략적으로. 그래서 빈자리가 많이 생길수록 얘네들은 많이 이동이 일어날 거라고. 자기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서. 그죠? 자, 그래서 있잖아. 그래서 전기 전도성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자, 이제부터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할게. 이게 원자가띠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원자가띠 그냥 안 써도 흰색은 원자가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란색은
전도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됐지? 여기 하나만 쓸게 이렇게. 자, 얘는요 띠 틈이 이만큼이야. 띠 틈. 그리고요, 자, 원자과 띠의 전자들은 빨간색으로 쓸까? 이렇게 쭉 요만큼의 전자가 채워져 있어. 전자가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전자가 원자과 띠에 가득 차 있지 않다는 뜻은 빈자리가 뭐 한다는 얘기니? 많다는 뜻이죠. 빈자리가 많다는 뜻은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도체라고 부르는데, 도체의 특징은요 원자과 띠 자체에 전자들이 가득 안 차 있어 애초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굳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려면 어디로 가면 돼? 그죠? 전도띠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원래는 전도띠는 전자가 원래 없잖아. 전도띠는 전자가 없는 아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 그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전도띠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 그럼 에너지 얻어서 올라가면 되죠. 근데 얘네들은, 도체는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어차피 원자과 띠 내에서 자유롭게 자리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동하고 싶으면 전혀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그림을 이렇게도 그려. 원자과 띠, 전도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렇게. 요 원자과 띠 내부의 이 영역을 뭐로 보는 거야? 얘를 전도띠로 보는 거야 그냥. 왜? 어차피 굳이 얘나 어차피 이거 똑같은 거거든. 그지? 아니면 이걸 또 전도띠로 봐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노란색. 원자과 띠 자체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 전도띠라는 뜻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그지? 자, 그래서 전자가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띠 틈이 매우 좁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도성이 매우 좋아요. 같은 말로 전기 저항이 매우 낮아요. 전류가 잘 통해요. 도체의 성질이죠. 물성이라 그래요. 이걸 물질의 성질. 도체라는 물질의 성질은 이런 식으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들의 그 영역의 그 어떤 빈 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부도체는요. 부도체는 이렇게 놓으시고 전도띠가 여기 있는 거야. 딱 봐도 어떤 느낌이냐? 띠 틈이 매우 넓죠. 그리고 전자가 가득 차 있어. 전자는 가득 차 있고, 띠 틈은 매우 넓어요. 그럼 얘네들이,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일단 여기 꽉 차 있어요. 어느 빈자리 하나도 없어. 그럼 얘네들 움직이고 싶어도 절대 움직일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얻어서 높은 데로 올라가야죠. 뭐 일종의 하늘나라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날아다닐 수 있는데. 근데 이동해서 올라가려고 보니까 너무 띠틈이 넓어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죠. 다 실패. 일단 올라만 가면은 자유롭게, 엄청나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올라를 못 가요. 전도성이 매우 낮겠지. 전기 저항이 매우 크겠죠. 이런 물질을 우리는 부도체라 불러요. 부도체. 됐죠? 자, 그 다음 반도체. 마지막으로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그림 보고도 이해 가죠? 충분히. 잘 봐. 반도체는 이렇게 할게. 그림만 그려볼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전도띠를 뭐 한 이 정도로 그릴까? 됐어? 어떤 느낌이니? 원자과 띠에 전자가 가득 차 있지. 그러니까 전자들이 원자과 띠 내에서는 움직일 수 없어요. 전자는 가득 차 있으니까. 대신에 띠틈이 어때? 좀 좁죠? 오케이? 띠틈이 좀 좁아 얘는. 그러니까 충분한 에너지만 공급되면은 얘는 전이는 가능하거든. 이쪽으로 전자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얘 전자가 올라가는 순간 여기는 뭐가 생겨? 양공이 생기죠. 전자가 올라가서
양공이 생겨요. 그럼 이 양공이 생김으로써 또 뭐야? 전자들도 이동할 수 있겠지. 여기서 이 내에서도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도체보다는 전기가 좀 더 잘 통한다. 그래서 얘는 반도체예요. 도체와 부도체의 반도체적인 성질. 도체, 부도체, 반도체. 그러면 전류가 어디서 흐르는 아, 이거는 흘러가는 방향. 즉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우리 뭐가 필요하니?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의 이동은요. 딱 크게 두 가지로 봐. 열을 줘요. 그럼 에너지가 활발해지죠. 그럼 얘네들이 활발해진 거야. 너네들이 앉아있는데 거기다 엉덩이에 뜨거운 불을 대요. 너네 가만히 안 있죠. 다른 자리 차려가는 거야. 그러면 움직여. 근데 그거는 랜덤으로 움직여요. 그치? 그 전류라고 보진 않아. 그러니까 전자들은 이동하되, 그러니까 너네 뜨거워지는 이유는 그런 거죠. 전자들은 이동하되 얘들이 활발하게 이동할 뿐이지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한쪽으로 막 하지 않죠. 하지만 여기다 뭘 가하는 순간? 전압을 가하는 순간 얘네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하죠. 만약에 그래서 뭐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방향성이,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그림을 딱 정밀하게 그릴 수 없어. 똑같이. 근데 대충 만약에 그냥 느낌만 봐봐.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딱 걸었어요. 그럼 전자 어디로 가니? 일리 가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뭐가 생기니?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느낌만 보면은 전압을 걸면은 전자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하더라. 근데 그 방향성이라는 게 원자가 띠내에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전도띠가 훨씬 더 좋지. 빈자리니까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성질을 정리하시면 되죠. 리튬을 결정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물질에 따라 달라요. 다른 거. 물질마다 달라. 예를 들면은 띠틈이 넓은 애들은 뭐야? 부도체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는 이게 2.4 일렉트론 볼트인가? 뭐 4점 얼마인가? 그 정도 돼요. 꽤 큰 값을 가져. 제일 크죠. 하지만 반도체는 1점 몇밖에 안 돼, 저기. 그러니까 물질마다 다른 고유한 성질이에요, 일종의. 117페이지에 3번에 반도체의 아래쪽을 보시면요. 되게 중요한 말이 써놨어. 파란색으로 써있어요. 상온에서 전도띠에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잘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반도체잖아. 반도체는요. 일반적으로 부도체의 성질과 거의 유사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자가 가득 차 있어. 전자가 가득 차 있다는 뜻은 이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할 수 없다는 뜻이죠. 원래 이동을 못 해야 돼. 근데 이게 언제냐면은 잘 봐. 절대 온도가 0켈빈일 때야.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절대 온도가 0켈빈, 즉 마이너스 273도씨면은 그 상태에서는 반도체나 부도체나 모두 원자가띠 내에 전자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지는 거야. 전기 안 통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얘가 절대 온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온도면은 실온이죠. 실온. 자, 실온이면은 온도가 대충 15도씨만 잡아도 몇 켈빈이니? 0도씨가 273켈빈이니까 실온이면은 288켈빈이죠. 대충. 그지? 이 정도면은 얘네들이 에너지를 좀 얻어서 전도띠 위로 전이는 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전자들이 조금은 존재를 해요. 양공도 조금 존재하고 이렇게. 부도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반도체는 실온에서는 원자가띠에 양공이 존재한다. 이렇게 맞고요. 전도띠에 자유전자 존재한다. 이런 맞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봐요. 반도체는. 그러니까 중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118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네.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들이 좀 많이 이동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릴 수가 있네, 우리가. 온도고요. 아니다. 저항이네. 여기 저항이고요. 여기는 온도. 자, 부도체, 반도체, 도체. 이렇게 돼요. 부도체랑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전도띠 위로 그 전도띠 위로 전이되는 전자들이 좀 있어서 제법 있어가지고
전자가 좀 잘 이동해요. 그러니까 저항이 좀 작아져. 전류가 잘 통해요. 온도 높아질수록. 근데 도체는 얘가 온도가 높든 안 높든 얘는 굳이 전자들이 이동을 못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원래 잘 통해요. 그냥 원래 잘 통해.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는 온도 똑같이 높여놓으면은 도체는 오히려 저항이 증가해버려. 원자핵이 활발하게 진동하니까. 하지만 반도체는 좀 큰 그 효과를 얻어내죠. 전자들이 좀 많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율을 보는 거야. 그냥. 얘는 저항이 감소, 얘는 저항이 증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가 10의 10승 스케일이고 얘는 10의 1승 스케일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승 스케일이야. 그러니까 되게 거기 보시면은 되게 반도체가 좀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1 났을 때랑 차원이 다르죠. 10의 10승 마이너스 10승이니까 저항 차이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런 저항 값을 우리는 얘를 비저항이란 말을 써요. 비저항 또는 고유 저항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저항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니? 저항. 설마 이것도 모른다고 하지 않겠지? 저항. 뭔지 방해하는 거. 방해하는 거. 그래. 정의 뭐야? 식. R이라고 쓰고. 그래. 몰라도 돼. 지금 알면 되죠.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 있지. 거기다 여기다 로라고 쓰거든 이렇게. 얘를 갖다가 비저항이라고 써요. 저항은 기본적으로 면적 커지면 저항 작아져요. 그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져요. 물질마다 저항 다르잖아.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저항 잘 통하는 애들. 구리. 근데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길이면 고무, 나무 이런 애들은 저항 안 통하거든. 전혀 안 통하거든. 그래서 물질의 저항값을 정하는 상수값이 비저항이라는 값이에요. 물질에 따라서 다른 저항값. 저항은 이런 식으로 결정하거든. 그런 다음에 이 비저항을 역수치하면 뭐가 나올까? 비저항이 클수록 저항이 커지는 거. 전류가 안 통하죠. 그럼 얘가 클수록 전류는 뭐야? 잘 통하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시그마라고 쓰고 전기 전도도라고 얘기해요. 전기 전도도.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할 것이냐. 이거 설명하는 거야. 되니? 전기 전도도. 시그마라고 써요.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읽어준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우리 118페이지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설명이 뭐냐면 반도체잖아. 반도체. 중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전기 전도도 중간이야. 전기가 잘 통할 수 있고 안 통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주로 14족 원소를 쓰는데요. 14족? 얘네들은 14족 하면 규소죠. Ge, 저메뇽이죠.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순수한 반도체라고 해서 우리 자연 상태에서 제일 많은 게 뭐야? 규소 제일 많죠. 지각에 가장 많은 구성 원소는 규소예요. 규소. 얘들이 전부 다 결합해가지고 SiO2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잖아. 그죠? 규산염 강물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O를 제거하고 규소만 뽑아내요. 그냥 순수한 규소만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순수한 규소끼리 만들어내면은 얘네들이 규소가 14족 원소다 보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어가지고 이 4개의 원자과 전자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해서 양쪽에 Si 공유 와가지고 전자가 공유 전자하고 만들어지고 얘도 공유하고 얘도 공유하고 얘도 공유해서 결과적으로는 순수한 규소만 딱 뽑아놓고 보니까 얘네들은 공유 결합을 다 하면서 결정 구조를 가지게 되더라 라는 거죠. 전자들이 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순수한 반도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안 통해. 왜 안 통하냐면은 자유전자가 없어서 그래. 전자가 없어서 그래. 전자가 없어가지고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없어. 전부 다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이렇게. 얘는 전류가 안 통해. 오히려 순수하게 만들어주면, 순수하게 반도체만 만들어주면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 다 결합에 참여하고 있고 결정구조. 얘는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이동할 수 없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플러스 불순물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불순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순수 반도체가 아닌 거죠. 규소가 아닌 물질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불순물을 집어넣는 행위를 도핑이라고 얘기하죠. 도핑 들어봤죠? 도핑 테스트 할 때. 도핑이 이제 약물 투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넣는 거야. 주입하는 거야.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되겠죠? 순수 반도체가 아니라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데 이 불순물 반도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집어넣어. 불순물의 종류가 두 종류야. 첫 번째는 15족 원소야. 15족 원소 뭐 있어? 응?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인 나와 있죠. 인. P. 인을 집어넣는 거죠. 자, 인은요. 15족 원소는 이 저 순수한 반도체들 사이에 인이 딱 껴들어가는 거야. 인이 들어가면서 봐라. 인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뭐야? 하나가 남죠. 그지? 양쪽에 실리콘을 결합할 거야. 실리콘을 결합하는 순간부터는 전자들이 공유 결합을 하면서 와가지고 결합을 다 참여하고 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 전자가 하나 딸랑 남죠, 얘가. 얘는 남는 전자, 즉 얘를 잉여 전자라고 불러요. 자유전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 잉여 전자야. 남는 전자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하나 남음으로써 얘 때문에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겠죠. 얘네들이 이동할 수 있겠잖아. 그래서 얘가 전류를 잘 흐르게 한다. 얘가 바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얘를 전하 나르게라고 얘기해요. 전하 나르게. 잉여 전자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할 수 있거든. 이제부터는. 그럼 이 잉여 전자는 어디 가서 배치가 되냐면은 원자과 띠가 있고요. 여기에 전도띠. 우리 계속 전도띠는 노란색으로 썼지 지금. 전도띠가 이렇게 있으면은 잉여 전자띠는 어디 가서 배치가 되냐면은 바로 이 전도띠의 아래에 전자띠가 하나 생겨요. 더 추가적인 전자띠가 하나 생기는 거야. 잉여 전자띠가. 이 위치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잉여 전자띠. 그럼 두 번째는 13족 원소고요. 13족 원소는 붕소죠. 붕소. B. 13족을 집어넣어. 붕소. 그럼 붕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3개거든 지금. 붕소는 하나, 둘, 3개. 그럼 양쪽에 실리콘들이 와가지고 공유 결합을 할 때요. 결합을 하고도 전자가 모자라. 그지? 전자는 모자라기 때문에 어디선가 전자를 하나 끌고 와야 되고 그 끌고 오는 요 자리. 전자가 없는 자리. 빈 자리. 뭐라 불렀어? 전자가 없는 자리. 양공이라고 하죠. 양공이라고 얘기하고요. 얘가 마찬가지로 전하 나르게가 되는 거야. 전하 나르게. 전하 나르게. 내가 치명적인 사실을 알았어, 얘들아. 내가 히읗자를 리을자랑 똑같이 쓰더라고. 그치? 이제부터 고쳐 쓸게요. 내가 맨날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하지? 히읗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걸 리을자라고 보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이제부터 잘 쓸게. 전하 나르게. 얘 이걸 라자로 보이니? 하자로 보여? 글씨를 못 써서 그래. 이해하세요. 전하 나르게. 양공이라고 하고 전하 나르게. 얘 때문에 전자들이 잘 이동하겠죠. 전류가 잘 통해. 그럼 양공은 어디가 생기냐면은 원자과 띠에 이렇게 있으면은 원자과 띠가 있고 양공은 어디가 생기냐면은 여기 빈 자리가 바로 원자과 띠 바로 위쪽에 생긴다. 너희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전자는 가득 차 있어. 근데 양공이 바로 위에 생겼으니까 여기 차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돼?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전자들이 이동하니까 전류 흐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전자들은 바로 전도띠 위로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자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조금 좋아져요. 얘네들은.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잘 봐봐. 얘가 전자가 남아요. 지금 얘는 전자가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둘을 붙여버리는 거야. 둘을 붙여버리면은 여기 남는 전자가 여기 양공을 채워주러 딱 가면 굉장히 이상적이거든 이게. 그죠? 그래서 이 둘을 붙여버려. 됐죠? 자 봐라. 이렇게
15족 원소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를 우리는 N형 반도체라고 얘기해요. 얘는 무슨 뜻이야? 네거티브라는 뜻이에요. 네거티브. 마이너스의 성질.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전자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P형 반도체. 아, 이 히읗자를 되게 못 쓰겠네, 이렇게. P형 반도체. 얘는 파지티브 역할을 만드는 거죠. 양공 때문에. 파지티브. 네거티브, 파지티브 해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그 두 개를 붙여버려. 그럼 뭐라 불러? P, N, 접합 다이오드.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죠. 이걸 다이오드라고 부르거든. 자, 이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까지. PN 접합 다이오드. 자, 그러시고 우리가 이제 좀 다이오드 문제는 풀지 말고 얘들아 숙제할 때 뒤에 거 푸는데 그 전까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 반도체까지 푸시고요. 다이오드 나오는 것만 풀지 마 일단. 그리고 앞에 숙제 보시는데 이 앞에 문제를 좀 볼까 얘들아? 우리 스텝 1, 1, 2, 3, 4 네 문제 있죠. 스텝 1에 대한 문제 네 문제. 1번, 2번 바로 풀어봐. 1번, 2번. 뭐 3번까지 풀어보자. 3번까지 바로 풀자. 1번에 1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2번.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2번, 2번, 4번에 2번. 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질문 없죠? 그리고 에너지 D로 넘어갈게요. D. 반도체로 보면 되겠죠. D. 저번 시간에 D 하고서는 되게 웃었잖아. 근데 그보다 더 큰 빌런이 나타났어. 내가 저번에 주말에 수업하는데 내가 허용띠 얘기하고 있어. 허용띠? 애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웃는 거야. 허용띠 얘기했대. 왜 웃었냐면은 자기네 과학 선생님이 이름이 허용이래. 이름이 허용이래. 허용. 그래서 허용띠 이러니까 애들이 허용띠 할 때마다 미친 듯이 웃는 거야. 자기 과학 선생님이, 자기 가르치던 선생님이 허용이래요. 이름이. 허용씨 이렇게 부르는데 허용띠 이렇게. 너네보다 더 터졌어. 그래서. 띠가 있어요. 띠. 자, 119페이지. 우리 118페이지 온도 저항 관계도 얘기했었죠. 그치? 온도와 저항 관계. 그래서 반도체만 하면 돼. 반도체 아예 안 했니? 반도체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반도체에 대해서, 물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그치? 얘네들은 띠틈이 좀 좁고 원자가 전자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반도체는 주로 14족 원소를 쓴단 말이야. 14족 원소. 14족 원소는 뭐가 있냐면은, 규소라든지 저메늄 같은 애들이 있어요. 실리콘, 저메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자연 상태,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군이 실리콘이죠. SiO2 형태로 존재하는 거 알고 있죠. 규산형 광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메늄도 쓰지만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규소예요. 규소.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SiO2 형태로 거의 대부분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산소를 제거해요. 산소를 제거하면은 순수한 실리콘만 뽑아 나올 거냐. 얘를 갖다 우리는 순수한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순수 반도체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은 Si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4개죠. 4개니까 4개의 전자가 있을 것이고 그 4개의 전자를 양쪽에 있는 순수한 실리콘들이 와가지고 무슨 결합을 하지? 무슨 결합하니? 무슨 결합해?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죠. 전자를 공유하면서 양쪽 4갈래로 공유하면서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결정구조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정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순수한 실리콘은. 자, 얘는 전자들이 모두 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전자가 없어. 그죠?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얘는 전자들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순수한 반도체는요 전류가 기본적으로 통하지 않아. 전기 전송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왜? 다 결합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반도체들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살짝 조작을 가하는데 어떤 조작을 하냐면은 여기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어요. 불순물. 뭐 다른 물질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불순물이라는 걸 집어넣는 행위를 이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핑이라고 얘기해요. 도핑. 도핑이란 말 들어봤잖아. 도핑이 무슨 뜻이야? 도핑 테스트는 뭐니? 약물 투여 테스트죠. 그죠? 약물 검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핑이란 말은 외부에서 뭔가 주입하는 거, 투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실리콘의
아주 소량의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야. 도핑한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도핑을 하게 되면은 불순물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순수한 반도체가 아니라 불순물 반도체가 돼요. 불순물 반도체. 근데 불순물의 종류가 두 종류가 딱 있어. 첫 번째 15족 원소. 두 번째는 13족 원소예요. 13족. 사실 아직 이것도 내 통합과학 때 좀 배웠겠구나. 그죠? 통합과학 때 신소재 할 때 아마 다이오드가 나왔었을 거야. 반도체 간단하게. 자세하게는 안 배웠어도 이 정도는 뭐 들어봤을 것 같아요. 15족이나 13족 원소를 집어넣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 자 15족 원소를 집어넣는데 15족 원소 뭐가 있어? 인 P가 있죠. P.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족 원소. 13족 원소는 뭐가 있니? 붕소 있죠. 붕소. PB. 이렇게 두 가지 외워놓으세요. PB. 맨날 이거 보면 파리바게트 생각나더라고. PB. 자, PB 외워놓으세요. 이거는 15족, 13족. 제일 잘 나오는 건데 15족, 13족 중에 뭐 알루미늄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붕소나 인을 많이 써요. 일단. 자, 그래서 15족 원소를 집어넣는데 15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15개짜리야. 그치? 그러면 되게 많은 실리콘들 사이에 소량의 인이 들어오면서 그 인이 실리콘의 자리 중에 하나를 차지할 것이고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하고서 하나가 남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양쪽에 있는 실리콘들이 전자 하나 가지고 와서 결합을 할 것인데 결합을 하고도 인 입장에서는 원자과 전자 8개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하나 남죠. 이 남아있는 전자를 우리는 잉여 전자라고 해요. 잉여 전자. 남아있는 전자지. 그죠? 자유전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잉여 전자야. 남아있는 전자가 있다. 얘는 15족은. 그래서 15족은요. 전자가 남아요. 무조건. 도핑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13족은 그럼 반대겠죠. 붕소 집어넣었으면 붕소가 딱 들어왔어.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끝나지. 그럼 이제 다른 실리콘들과 결합할 때 실리콘들은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결합을 하는데 실리콘들이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하나가 모자라잖아. 그치? 그래서 모자란 자리. 전자가 있어야 되지만 모자라는 자리.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양공이라고 얘기하죠. 양공. 전자가 있어야 되지만 없는 자리. 빈 자리란 뜻이죠. 양공. 그래서 이 양공을 있잖아. 플러스의 성질로 보거든요. 실제로 플러스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전자는 당연히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5족 원소들은요. 15족 원소는 요 잉여 전자 때문에 전자가 이동할 수 있고 전기가 잘 통할 수 있어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N형 반도체라고 얘기해요. N형 반도체. N타입 반도체라고 얘기해요. N의 의미는 네거티브의 의미예요. 마이너스의 의미야. 그럼 이제 13족 원소는 P형 반도체라고 부를 거야. P형은 뭐겠어 그럼? 파지티브를 얘기하는 거죠. 그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있잖아. 이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잉여 전자 또는 양공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해. 자, 양공은 어떻게 전기를 잘 통하게 하냐면은 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공은 있잖아. 실제로는 빈자리야. 그냥 실제로는 양공은 그냥 빈자리거든. 이 빈자리. 이 빈자리인데 여기 전자가 있으면은 이 빈자리로 전자가 채워져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는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너네 빈자리를 그냥 너네 책상 놓는 책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너네들은 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너네들이 이동할 수 있잖아. 그치? 빈자리를 채워져 들어올 수 있죠. 이동하는 건 누가 이동했어? 너네가 이동했잖아. 근데 있잖아. 여기 있던 빈자리를 얘가 채워져 가면은 이렇게 전자는 일리 갔죠. 전자가 일리 갔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빈자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가 이동했지만 오른쪽으로 뭐가 이동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양공이 이동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양공의 이동 방향은 우리가 뭐의 방향이랑 같은 거니? 전류 방향이랑 같은 거죠. 그치? 이렇게 보는 거야. 실제로 이동한 건 전자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땐 빈자리가 막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전류 방향으로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뭐로 하자고? 플러스라고 보자고. 빈자리를, 양공을. 플러스가 있으니까 전자가 끌려왔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냥 일종의. 그래서 얘를 플러스라고 보는 거야. 양공. 그럼 얘도 양공 때문에 전류 잘 통하겠지. 얘는 분명히 있잖아. 전자가 모자라니까 어디선가 전자를 끌고 와야 돼요. 분명히. 결합을 완성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서 양공에 빈자리가 생겨있으면 전자를 어딘가 가지고 와서 여기를 채워줘야지 얘는 결합이 완성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결국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전류가 통하는 거죠. 전자 이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잉여 전자라든지 양공 같은 애들은 이 두 녀석 있잖아. 공통적으로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전하,
우리 전하가 뭔지 알죠? 전하는 전기적 성질이야. 전하 나르게라 그래. 나르게. 순 우리말이죠. 운반자, 운반체. 캐리어의 의미예요. 캐리어. 운반하는 역할. 우리말로 바꿔버렸어요. 전하 나르게. 그래서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한다. 양궁과 전자들이 각각. 그럼 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는 애는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양궁은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에서 보이지 않니? 뭐가 제일 이상적이니? 여기 남는 이 잉여 전자가 누굴 채워주면 되는 거니? 이 양궁을 채워주러 가면 되잖아. 되게 이상적이지 않아? 그래서 사실 실제로 여기 있는 잉여 전자가 여기 있는 양궁을 채워주러 가면요.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뭐 하는 거니? 붙여버려요. 둘을 붙인 걸 뭐라 부르냐면은 P, N 접합 다이오드라는 말을 써요. PN 접합 다이오드. 다이오드 많이 들어보지 않나? 왜? 근데 여긴 또 뭐가 생겼어? 양궁이 생기잖아. 전자가 빠져나갔으면 양궁이 생겼죠. 그 이 양궁을 또 누군가 전자가 또 채워주러 올 수 있잖아. 그러면 또 그 자리는 또 어디가 분명히 빈자리가 생겼겠지. 그럼 또 다른 전자가 이동해서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 안에 빈자리가 여러 개 있잖아 지금. 너네가 채워진 자리도 있고. 그러면은 너네 빈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너네들한테 어떤 요소를 갖다 주면 너네 자리 이동할 수 있다고. 내가 여기다가 너한테 가서 똥을 갖다가 올려놨어 여기다. 너 어디야? 너 계속 앉아있을 거야? 아니죠. 어디로 갈 거야? 딴 데로 가겠지. 이게 전자예요 네가. 이 똥은 뭐야? 전압이야 그냥. 이러면 돼. 아니 굳이 너네가 이동을 안 할 만약에 꽉 차 있어. 꽉 차 있는데 여기 똥이 있어요. 넌 앉아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물론 뭐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빈자리가 있어야지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고 전자들이 결국 이동한다는 행위 자체를 우린 전류로 보니까 결국 빈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전기는 잘 통한다고 보는 거야. 이해가죠? 전자가 많아도 많이 이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기 잘 통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붙이는 거를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그리고 우리가 요 전자와 양궁의 위치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 자, 잉여 전자는 어디가 생기냐면은 우리 원자까띠 전도띠 생각했던 거 보세요. 여기 원자까띠야. 그다음에 여기 전도띠예요. 전도띠. 전도띠, 원자까띠.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일단 전자는요. 어디가 생기냐면은 바로 요 전도띠 바로 아래에 가서 생겨. 이 전자, 새롭게 생긴 전자. 도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잉여 전자의 전자 에너지 준위 위치는 에너지 값은요. 전도띠 바로 아랫부분에 가서 생기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띠틈이 좀 좁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대충 보면은, 쉽게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들은 전도띠로 쉽게 전이가 되냐 안 되니? 되죠. 바로 아래가 있잖아. 바로 아래가 있으니까 얘는 금방 전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전기가 잘 통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 다음 또 하나. 기본적으로 원자까띠에는 양궁이 원자까띠는 전자가 많니 적니? 반도체는 많은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상온에서는 일부가 전도띠로 전이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원자까띠에 전자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어요, 얘네들은. 그치?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전자들이 가득 차 있거든. 여기 하나 새로 그릴게. 새로 하나 그리자. 이렇게 해서 여기 원자까띠고 여기 전도띠가 또 있어. 이렇게 전도띠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그 양궁의 띠는 어디가 생기냐면 이렇게 원자까띠의 바로 윗부분에 가서 생겨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안에 전자들이 많이 들어있잖아. 이 안에 전자들이 많이 들어있거든. 이렇게 전자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바로 위쪽에 빈자리가 생겼어. 새로운 한 줄이 더 생긴 거야. 그럼 얘네 올라갈 수 있죠. 전이 쉽게 되잖아.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것보단 바로 위에 양궁을 채워주는 게 더 빠르거든. 그러니까 전기 잘 통하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전기 잘 통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 잉여 전자띠의 위치와 양궁띠의 위치를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상적인 거 두 개를 붙여버리면 좋다.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한다. 다이오드는 우리가 이제 DI란 DIODE라고 쓰죠.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 보통 애들이 기술 과정 시간에 또 많이 배우더라고. 기술 시간? 아마 중학교 때인가 기술 시간 같은 거 배우죠. 이런 거 다이오드 배우더라고. 다이오드는 있잖아. 이 DI의 그 접두어의 의미만 좀 기억해줘도 좋지. DI라는 말이 붙으면 무슨 뜻이니? 두 개라는 뜻이죠. 이거 다 알고 있죠. 그죠? 하나의 뜻은 뭐야? 화학하는 친구들 아마 알 텐데 이거 보통 얘기하지 않나?
너네가 그 탄소화물 이런 거 다 안 배워서 그런가? 3개 붙으면 뭐라 그래? 트리라고 하죠. 4개 붙으면. 4개는 애들이 다 알더라고. 쿼드라 아니에요, 참고로. 아미노산테 배웠어? 애들이 보통 4개 이러면 쿼드라킬 이러더라고. 쿼드라킬 아니에요. 쿼드라도 맞긴 맞아. 쿼드라도 4의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해, 근데. 하나는 1은 모노야, 모노. 모노 붙은 거 뭔지 알죠? 1 붙은 거. 그지? 모노폴리, 이런 거. 모노레일, 이런 거. 뭐죠? 모노드라마, 이런 건 다. 모노는 하나의 뜻이죠. 두 번째는 D가 붙어요. 세 번째는 트라이 또는 트리 붙어요. 네 번째는 테트라가 붙어. 테트라 뭐야? 너네 알고 있어 다. 테트리스. 테트리스가 블록 몇 개니? 4개의 정사각형 블록으로 만든 블록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잖아. 테트리스는 블록이 무조건 4개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거나 하나, 둘, 셋, 넷 이거나 하나, 둘, 셋, 넷 이거나 뻑큐도 있죠. 뻑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근데 왜 하고 있지 지금? 테트리스 이렇게 생겼잖아 다. 그지? 그래서 테트리스라는 말은 테트라, 그 4개의 그 블록을 조합해서 만든 블록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에요. 5개는 뭐야? 5개 애들 알더라고. 펜타킬 막 이러더라고. 펜타곤 하면 알죠? 펜타곤. 펜타킬이 뭔지 알아? 게임에 나오는 그 롤에 나오는 롤에서 5명을 죽이면 펜타킬 이러더라고. 펜타곤 하면 알죠? 6은 뭘까? 헥사곤으로 하면 되죠. 헥사곤으로. 그죠? 그러면 7은 뭘까? 7은 세타라 그래요. 세트라는 말이 붙어. 세트란 말이 붙으면 7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8은 다 아는데 옥텟 규칙해서 알잖아. 옥타란 말이 붙죠. 그죠? 옥텟 규칙, 옥타브, 옥토퍼스 뭐 이런 것들. 그죠? 9는 뭘까? 노바란 말이 붙어요. 노바가 붙어. 노바가 붙으면 9고요. 10은 데카란 말이 붙어요. 데카. 근데 데카슬론 이런 거 못 들어봤니 혹시? 데카슬론? 철인 10종 경기. 이거 데카슬론이라 그래. 트라이슬론 이러면 철인 3종 경기 이런 거거든. 이 정도는 1, 2, 3, 4, 5, 6, 7, 8, 90이고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지. 영어 공부할 때 되게 좋지 않나? 난 이거 되게 알고서는 영어 공부할 때 되게 좋았어. 왜냐면은 이런 뭐랄까 뭐 당연히 이런 건데 유명한 건데 6자나 7자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가 붙으면은 대충 봐도 느낌이 알 거 아니야. 대충 그지? 그런 어원이 있죠. 이거 보시면은 근데 세타 이거 맞나? 모르겠네. 얘네들 잘 봐봐. 얘네들 뭐가 보이니? 달력이 보이죠? 근데 여기 7, 8, 9, 10. 아 그러면 디셈버가 10월이군요. 이러잖아. 그럼 옥토버는 8월이군요. 맞아? 아니잖아. 이거 몇 월이야? september 9월이잖아. 옥토버 10월, 노벰버, 디셈버. 두 개씩 밀렸지 숫자가. 그지? 2개 밀린 이유가 있잖아. 이거. 6월이 영어로 뭐야? 7월은? 8월. 6월 왜 물었냐? 7월 물어봐야 되는데. 7월은 줄라이, 8월은? 그치? 이거 다 사람 이름이잖아. 그죠? 사람 이름이잖아. 율리우스 시저의 줄라이.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의 어거스트. 그 로마 황제잖아, 애들이. 달력 만들 때 태양 가지고 태양력 만들었나? 태양력 맞나, 이게? 달력 만들 때 12개 맞추려고 자기네 이름 2개 껴놓잖아. 사촌인가 그렇잖아. 사촌인가 뭐 아빠인가 뭐 그런가? 모르겠어. 나도 왜 그런지는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얘네 이름 2개 붙여넣어가지고 2개 넣어서 얘들이 숫자가 2개씩 밀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줄라이 붙고 어거스트 붙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september가 붙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요. 쓸데없는 잡지식이지. 쓸데없는 잡지식. 알고 있으면 좋지. 나중에 너네 대학교 가면 혹시 탄소화물 명명법이라고 해가지고 탄소가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고 5개 있고에 따라서 이런 명칭들이 붙어 이제. 3개 붙었으면 트리 붙고 4개 붙으면 테트라 붙고 5개는 펜타 붙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뭐 이렇게 해서 명칭들이 다 있어요.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야. 탄소는 너무 많잖아. 탄소 2개, 수소 뭐 몇 개 붙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런 명명법이 좀 있는데 그때 이런 거 또 한번 배울 일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DI라 붙어 있으면 다이오드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진 않지만 너네 배우진 않지만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어. 트랜지스터는 예전 교육 과정에 있었지만 지금 빠졌어요. 이게 물리2로 올라갔거든. 트랜지스터는 트라이란 말이 붙어요. 몇 개 붙어 있는 거야? 3개 붙어 있는 거죠.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얘는 진짜 참고로 PNP 접합이에요. NPN 접합이든지 PNP 접합이든지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를 3개를 붙여서 만든 장치를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하고요. 맨 처음에 다이오드에서 트랜지스터로 넘어가지 지금 우리 개발하는 거는. 트랜지스터가 되게 중요하지 지금에선. 그래서 이따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빠졌어 트랜지스터는 지금. 다이오드 어떻게 돼 있냐면 다이오드는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붙여버려. P형과 N형을 2개를 붙여버려서 자 P형에는 뭐가 많아? P형에? 아니죠. P형에는 뭐가 많아? 양공이 많죠. 그죠? P형에는 양공이 많아. 그 다음에 N형에는 뭐가 많아? 전자가 많겠죠. 전자가 많아. 그러니까 P형에는 양공이 많고요. 빈자리가 많고 N형에는 전자가 많은 상태야. 그럼 둘이 서로 뭐 할까? 끌어당기겠죠. 둘이 붙여놓으면. 둘이 붙여놔서 여기를 접합면이라고 하는데 접합면 이 둘의 만나는 면이죠. 분명히 이제 유혹이죠. 빈자리가 있는 거야. 전자가 봤을 때는 저기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채워주러 넘어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빈자리를 플러스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전자들이 넘어가서 여기를 채워주거든. 이렇게 원래 빈자리였던 여기를 채워주고 여기는 뭐가 됐어 이제? 전자가 빠져나갔고 빈자리가 되죠. 빈자리.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던 전자들도 이제 저기를 빈자리를 채워주러 가려고 하는 순간 누가 막아주냐면은 여기 와 있던 전자들이 이 전자에게 뭘 주니? 반발력을 주죠. 그래서 못 넘어오게 막아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접합면 부분에서 적절하게 얘네들이 섞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안 섞여. 그 다음에는. 그래서 있잖아. 이거 참고로 안 하나 그냥?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자면 비어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핍층이라고 해요. 이 영역. 이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쓸데가 없어. 공핍층. 그러니까 일종의 마이너스 플러스 접합면에서 둘이 서로 자리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영역을 형성한 다음에 더 이상 전자는 섞이지 않는다. 양공이랑.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기본적인 상태가. 이게 2개를 붙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봐봐.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긴 짝대기 무슨 전극이니? 플러스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버려. 플러스 마이너스 걸면 어떻게 되니? 여기 P형에 원래 양공이 있었잖아. 아니 전자를 볼까? 여기 마이너스 전자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전자를 밀어버리겠죠.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이 이제 공핍층이라는 비어있는 어떤 일정한 영역을 만들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전압이 딱 걸리는 순간 여기 있는 전자를 이제 힘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전압으로 밀어줘서 여기를 채워주는 거야. 그리고 이 전자는요, 이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계속 공급하는 거잖아. 전자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자가 계속 공급이 되고 계속 전자는 이동을 하죠. 그러면 양공은 어디로 가 계속? 양공은 계속 P형에서 N형 방향으로 이동하겠지. 이게 곧 무슨 방향이었어? 양공의 이동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잖아. 따라서 전류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죠? P형에서 N형 방향으로.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순방향 전압,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해요. 순방향 전압, 순방향 바이어스. 됐죠? 거기 바이어스라는 용어를 내가 써놨는데 책에다는 몇 페이지야? 120페이지네. 바이어스라고 써있는데 그 바이어스의 의미는 회로의 전류를 조절하고 흐르게 하기 위한 그 전압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바이어스. 순방향 전압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얘네들이. 그럼 다이오드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전류 잘 흐르죠 이제는. 그지? 이 다이오드는 지금 전류를 굉장히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P형도 있고 N형도 있는데 거기 2개를 붙여버려가지고 여기 전자 많이 생기고 양극 많이 생겨서 그걸 채워주면서 전압 걸어놓으니까 전류가 막 흐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반도체의 대단한 의미 중에 하나야. 되게 뭐가 대단하냐면은 반도체는 이런 게 좀 있어. 원래는 우리가 물질이 전기가 통하게 하려면 뭘 써야 되냐면 도체를 써야 돼. 그리고 물질을 안 통하게 하고 싶어. 전기를 안 통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반도체가 아니라 부도체를 써야 되지. 그치? 근데 우리는 이제 반도체만 딱 써므로써 도체의 성질과 부도체 성질 둘 다 만들 수가 있어.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있잖아. 이 다이오드의 그 심볼 뭐야?
기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게 P형이에요. 이게 P형. 짝대기 하나는 N형의 의미야. 딱 봐도 화살표의 의미가 보이죠? 어떻게 되니?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이쪽으로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P형에서 N형으로. 그지? 왜냐면은 봐봐. 이 다이오드를 갖다가 예를 들면은 작게 그렇게 이거는 여기다가 P형이고 N형인데 건전지를 만약에 이렇게 연결시켜 버렸어. 이렇게. 이건 딱 봐도 전기가 안 통하지 않을까? 그죠? 여기 있던 전자가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잖아. 여기 있던 양공은 반대편으로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접합면에서 서로 거리가 멀어져요. 그지? 이거 되게 표현이 되게 많아. 뭐 그러니까 양공이 뭐 N형 방향으로 이동한다. N형 반대쪽 쪽으로 이동한다. 접합면에서 양공 전자가 서로 가까워진다. 전자와 양공이 서로 결합한다. 이런 말을 막 쓰거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접합면에서 거리가 서로 멀어진다. 그죠? 결합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안 흐르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역방향이라고 하면 되겠지. 역방향 전압.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역방향 전압. 됐지? 역방향 전압, 순방향 전압. 이게 다이오드의 기능이에요. 그 다이오드의 기능은요. 기능. 다이오드의 기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스위칭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스위칭 작용, 스위칭 기능. 온, 오프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전류를 흐르게 하면 1,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으면 0이 되거든. 바로 뭐의 원리냐면 컴퓨터 이진법의 원리예요. 컴퓨터는 되게 간단하게 연산을 하지. 되게 간단하게 연산을 해. 어떻게 하냐면은 무조건 모든 정보들을 다 0 아니면 1로 처리해. 이진법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 십진수 숫자나 문자나 모든 그 정보들을 컴퓨터는 전부 다 0과 1로 바꿔서 취급하고 0 아니면 1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안 흐르게 하거나 이 둘 중 하나를 취하거든 무조건. 그럼 이거 가지고 다이오드 갖다가 전류를 순방향 연결시키면은 흘러. 아 이건 1이구나. 역방향 연결이 되면은 0이구나. 안 흘러요. 다시 말하면 다이오드가 개발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컴퓨터 연산에 대한 그 정보 처리에 대한 어떤 이걸 좀 논리 연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논리 연산에 대한 어떤 그 소자 개발 좀 약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개발이 된 거죠. 이때부터.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컴퓨터들은 뭐 1940년대쯤 뭐 애니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거든. 그런 것들은 컴퓨터 크기가 이 방만했어요. 무게가 30톤 정도. 연산하기 위해 필요한 뭐 그 시간이나 이런 장비들 이런 거 엄청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우리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연산 자체가 컴퓨터라고 하지만 근데 그때는 다이오드가 없었거든. 그때 그지? 다이오드가 있어도 되게 크거나 이제 진공관이라는 걸 썼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다이오드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0과 1을 되게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소자가 개발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좀 작아지고 소형화가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다이오드 기능 하나만 있으면은 0, 1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야. 우리 지금 컴퓨터도 0과 1을 구분하면서 쓰잖아 무조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획기적인 그 현재 우리 문명 완전 핸드폰 말도 안 되게 작아지고 컴퓨터 말도 안 되게 작아지고 막 노트북이라는 게 생기고 그죠? 옛날에 컴퓨터가 30톤만 했다니까 30톤 무게가. 그게 지금 우리 손바닥 위에 올라가잖아. 그랬던 결정적 계기는 트랜지스터야. 트랜지스터가 개발되면서 우리는 이제 엄청난 초소형화가 돼요. 이제 왜 그런지는 설명해 줄게. 봐봐. 일단 이제 다이오드의 기능은 이제 두 가지가 그러니까 스위칭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정류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정류작용. 자, 이 정류작용은 어떤 거냐면 그 우리 뒤에 넘어가 볼까? 뒤에가 아니라 어디냐? 121페이지죠. 121페이지. 그러니까 120페이지에 있는 순방향과 역방향 차이는 알겠지.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하는 역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정류회로라는 게 있어. 정류회로. 정류작용 이런 게 뭐냐면은 정류가 뭐야? 뜻이. 정류. 정직하게. 정수는 뜻이 뭐야? 정수. 정화. 뭘 거르는 거야? 뭘 정화시키는 거야? 물을 정화시키는 거야. 정수는 그지? 정유는 뭐겠어? 전류를. 그렇죠? 전기를 걸러주는 걸 정류라고 해요. 자, 우리 전기의 종류는 교류라고 불리우는 게 있어요. AC라고 써요, 영어로. 그 다음에 직류라고 부르는 게 있어. DC라 그래요. 전기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 교류전기, 직류전기. 우리는 교류를 쓰니 직류를 쓰니? 둘 다 써요, 우리. 둘 다 쓰잖아. 우리 가정에서 공급되는 220V 전기는 교류야, 직류야? 교류. 우리 가정에서 220V 콘센트 이거 있잖아. 돼지코. 응? 이 돼지코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구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 꽂아도 되고 뒤집어 꽂아도 상관없죠. 전혀. 이걸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했다면 되게 힘들 거 아니야 우리는. 그지? 얘는 그게 구분이 없어요. 왜 그게 구분이 없냐면 교류 전기는요. 우리가 쓰는 건 교류야 지금. 교류는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사인파의 형태로 나온단 말이야. 전류고요 이게. 전압 또는 전류고 얘는 t, 시간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보시면 너네 핸드폰 충전기나 아니면은 뭐 어댑터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 멀티탭 같은 것만 봐도 전선에 써 있어. 이런 거 220V, 60Hz 이런 거 써 있단 말이야.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전격 전압이 220V짜리 전기를 쓰고 있어요. 맞죠? 그다음에 60Hz 전기를 쓰고 있어. 1초에 60번의 진동수를 가지는 1초에 60번 진동하는 그 진동의 수를 가지는 전기를 우리 쓰고 있단 말이야. 여기 써 있어요. 교류 전기의 특징이지. 자, 교류는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가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게 구분이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하지만 직류는 뭐냐면은 이거죠. 이 뭐야 이게? 건전지죠 누가 봐도. 건전지죠. 건전지는 반드시 그게 구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얘는 그 구분이 있어야 돼. 왜냐면은 얘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한쪽 방향으로.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어. 이게 직류 전기야. 이거 어디다 쓰냐면 핸드폰 배터리.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들은 다 직류 전기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류 전기를 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직류는 저장이 되거든. 근데 교류는 저장이 안 돼요. 이 교류 전기는 있잖아. 너네 발전소에서 만들거든. 발전소에서 전자기유도 법칙에 의해서 발전기 배웠죠. 발전기를 통해서 만든 전기가 이거야. 그럼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걸 동시에 다이렉트 우리 가정이나 이런 걸로 바로 다이렉트 쏴주는 거야. 저장이 안 돼 얘네들은. 하지만 우리 핸드폰 쓰는 거 배터리 들어가죠. 그치? 배터리는 저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전류를 있잖아. 셀이라는 곳에 한쪽으로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야. 전자들을. 응? 그러니까 한쪽 방으로 차곡차곡 밀어가지고 쌓아놓고 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반드시 220V 콘센트로 뭐 핸드폰을 충전하던 카메라를 충전하던 노트북을 충전하던 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정류라고 하는 거야. 정류는 간단하게 AC 교류를요 DC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핸드폰 어댑터, 노트북 어댑터 너네가 쓰는 가전제품에는 다 이 정류 회로가 들어있고요. 정류 회로는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됐지? 그럼 이제 교류 회로의 이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직류는 간단하게 건전지 모양 쓰면 되거든. 교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물결 표시를 써요. 약속이죠 일종의. 얘는 AC라고 써있어요. AC 어댑터, AC 뭐 서플라이 해가지고 교류 전원 장치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그럼 이제 다이오드를 한번 연결해 볼까 여기다? 다이오드가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여기다가 물결 표시 교류 전기를 연결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입력되는 신호는 이거거든. 플러스 증가, 감소, 마이너스 증가, 감소, 플러스 증가, 감소,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에 만약에 한쪽으로 플러스 전기가 딱 들어갔어. 여기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그럼 전류는 흘러. 그지? 근데 만약에 거꾸로 전류가 바뀌어가지고 이쪽 입에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점이면 얘 두 번째죠.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어.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막히죠. 안 흘리지. 그래서 입력 신호는 이거야. 입력 신호는 이건데 이 다이오드를 한번 거쳐서 나오는 출력 신호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잘려서 나오죠. 그러니까 한쪽 성분만 걸러주는 거야. 되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정류회로 됐어.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약간 좀 직류랑 좀 모자라죠.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마이너스를 제거해버리잖아, 그냥. 그래서 조금 더 회로를 좀 이렇게 만들거든, 더. 다이오드를 4개 정도 써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릴게. 하나 그려놔라, 그냥. 그래. 이것까지는 뭐, 수능이 나와서 이게 모의고사에 출제가 돼서 간단한 정류회로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자,
자, 가운데 저항 하나 연결해 놓고 이제 다이오드를 좀 저렇게 해놨어요. 자, 봐봐. 보세요, 이거. 보고 필기.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자, 봐서 만약에 여기 첫 번째로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갔어, 이렇게. 그럼 전류가 흘러가죠, 플러스. 쭉 흘러가는데 이쪽으로 흘러가니 못하니? 못 가죠. 그럼 일리 흘러간단 말이야. 이쪽 흘러가서 이쪽으로 못 가니까 전류는 내려가죠, 이렇게. 저항 기준으로 전류는 내려갑니다, 지금.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여기로 통과해서 가겠지. 그래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갈 길이 있잖아. 근데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는 있죠. 다이오드 연결 방향은 갈 수 있는 방향이다. 하지만 간다, 안 간다? 가진 않아요. 얘네들은 있잖아. 전자들은 왔던 길을 가지 않아. 항상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만 흐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길은 열려 있어, 분명히. 순방향이란 말이에는. 근데 가진 않아요.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게 전이차라는 개념이거든. 전압의 개념이야. 전압의 개념인데 전압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길이 이렇게 물 수로가 있어. 수로가 쭉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뚫려는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가다가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진 거야. 어떻게 돼? 물은 선택권이 있니? 자기가 스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잖아. 무조건 내려가잖아. 올라갈 수는 없죠.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거 마치 여기서 연결은 되어 있지만 가지 못해요. 높은 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높은 데. 그러니까 이쪽이 무조건 높은 전압이고요. 얘는 낮은 전압, 즉 0이거든 항상. 이거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1.5V라는 건전지의 뜻은요. 이쪽이 무조건 1.5V의 전위라는 높이가 생긴 거고, 얘는 0이라는 낮은 위치가 생기는 거야. 그 높이 차이에서 전류들이 흐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쭉 가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리 가지 않아. 일리 가는 거죠. 다시 들어와서.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색으로 바꿀게요. 녹색은 이쪽으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야. 그러면 일리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죠. 일리 안 가고 내려가죠. 이게 이제 잘 봐봐. 내려가는 거야. 일리 다시 가죠. 이렇게. 가서 다시 들어와. 이렇게. 이게 가시죠. 자, 보시면은 저항에는 지금 전류가 어떻게 흘렀어? 한쪽으로만 흘렀지. 그러니까 분명히 교류 전류는 공급되는 게 이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출력되는 전류는 아까 다이오드 한 개 썼을 때는 마이너스를 제거해버렸잖아. 아예. 근데 얘는 마이너스 전류조차도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됐죠? 이게 교류 전류에서 그 정류작용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회로. 이제 여기다가 축전기도 더 들어가고 안정회로도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가다듬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얘도 사실 자세하게 확대해 보면은 얘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직선이지만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뭐 하는 거냐면은 얘네들 나중에는 여기를 이렇게 다 잘라버려. 이렇게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중에는 이게 실제로 정류 몇 번 거치고 안정회로 돌리고 막 이러면 이렇게 돼요. 이른바 이 폭이 전기의 질을 결정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야. 전기의 질. 예를 들면 있잖아.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잘 안 돼요. 이거 전기 탓을 하는 거지 이제. 이 전기는 수력발전소 전기면 되게 잘 될 텐데 내가 화력발전소 전기이기 때문에 약간 뭔가 좀 자꾸 잡음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컴퓨터가 좀 안 좋고 느려지고 그래서 게임이 안 돼. 마우스 반응 속도도 느리고 화면 좀 늦게 뜨는 것 같고, 이런 탓을 하는 거죠. 미친 소리죠.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 진짜 인터넷 보면 화력발전소 전기 되게 안 좋다. 전기질은 역시 수력발전소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얼마나 좀 매끄럽게 만드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 가전제품이 있잖아. 전기를 받아들였어. 전기를 줬는데 이런 전기를 주면 애들 욕해요. 제품들이. 핸드폰 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바뀌면 얘가 켜졌다 켰다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런 걸 주면 안정하게 잘 흘려주잖아. 근데 이걸 줬는데도 이런 데 전류가 막 이렇게 떨리면은 약간 불안정하죠. 약간 불안정한 전류야. 그래서 이런 걸 좀 최대한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직선에 가깝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걸 몇 번 거치면은 이제 우리가 쓰는 직류 전기가 돼요. 그냥 직류 전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다이오드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래서 다이오드는 기능을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얘기했어요. 지금 스위칭 기능 하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류작용 하나 얘기했고, 마지막 하나 더. 기능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얘는 반드시 체크를 해놔야 될 되게 중요한 이야기다. 얘는 지금 바로 LED라는 요소죠. LED. 자, 우리 많이 들어봤던 얘기지. LED. 그치? LED. 얘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라고 해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예요.
자, 발광 다이오드. 빛을 방출시키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자, 얘는요. 원리가 이거야. 잘 봐. 다이오드의 그 에너지 준위 관점을 좀 볼까? 여기 좀 이게 화면에 다 들어오죠? 에너지 준위 관점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있지? 분명히 여기다 써놨어요. 이렇게. 전도띠 아래에 잉여 전자띠가 있었고 원자가띠 바로 위에 양공띠가 있었기 때문에 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만들어가지고 붙여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얘가 지금 전도띠예요. 여기는 원자가띠야. 아씨, 어렵다. 키가 커가지고 숙이기 힘드네. 되게 자세가 안 좋네. 자, 원자가띠, 그지? 그러면 여기를 반 나눠가지고 반 나눠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쪽을 P형 쪽이라고 보시고 이쪽을 N형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두 개 이제 붙였을 때 있잖아. 접하면 딱 두 개 붙여놨을 때 여기를 에너지 준위상하로 바꿔주자는 거지. 그럼 P형 반도체에 양공이 많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원자가띠에 양공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전자들은 전도띠에 여기 많이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N형 반도체. 이 상황일 거 아니야, 그지? 에너지 준위로 봤을 때, 에너지 높낮이로 봤을 때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전압이 우리가 순방향 연결시켰어. 그럼 여기가 플러스 전압, 여기는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죠. 그럼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니?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전자는 여기 N형에서 P형 쪽에 양공을 채워주러 이동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어디를 채워줘? 여기 양공을 채워주러 가잖아. 그럼 얘가 에너지 준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그치? 여기는 분명히 높은 쪽이잖아. 우리가 전도띠가 높은 쪽이죠. 이쪽은 낮은 쪽이거든, 에너지 준위가. 그럼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래서 있잖아, 에너지가 방출될 수밖에 없어. 얘네들은 무조건이요. 에너지 방출.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를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EG라고 쓸 수 있어요. 차이, 간격 차이를. 그럼 얘는 뭐라고 결정할 수 있냐면 HF로 결정할 수 있잖아. 그죠? 이 HF로 정의를 해버리면은 이 에너지 갭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 특정 파장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빛이 방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LED의 원리야. 너네 우리 TV나 뭐 요새 핸드폰 액정에도 많이 쓰는 방식이 LED잖아. 그죠? 이거 에너지 갭만.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갭을 넓히면은 진동수가 커지고 색깔 무슨 색깔? 진한 색이 뭐야? 응? 무슨 색깔? 밝아져? 밝아지는 거 아니죠. 진동수가 바뀌는데? 무슨 색깔? 보라 색깔. 푸른색 쪽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낮으면은 낮게 조절하면 붉은색, 높게 조절하면은 푸른색이 나오겠지. 빨간색이 만들기 쉽겠니? 보라색이 만들기 쉽겠니? 파란색이. 파란색이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파란색, 청색 발광 다이오드의 그 소자 개발, 그 기술을 개발해 노벨상을 받았죠. 2014년도에 일본 과학자들이. 2014년 노벨상 수상자들은 청색 발광 다이오드의 그 연구에 의해서 노벨상 수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 만들기가 좀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간격을 넓히기 어려워가지고.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도핑하는 원소들이 아까 붕소도 있었고 뭐 인도 있었는데 이제 알루미늄, 뭐 갈륨, 인디움, 뭐 비소 이런 애들을 집어넣어서 적절하게 조절하면은 이 에너지 준위 간격을 우리가 미세하게 바꿀 수가 있고, 그럼 결국 이 미세한 에너지 조정은 이 에너지 갭의 조절이고, 그 갭은 HF 형태로 빛이 방출될 거기 때문에 F 진동수의 변화를 줄 것이고, 그럼 우리가 방출돼 나오는 빛의 색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LED의 원리죠. 그래서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야, 그 LED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이오드는 동상에서는 무조건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에너지가 방출될 거 아니야. 그죠? 무조건 방출돼요. 무조건. 그게 다이오드의 한계야. 그래서 다이오드는 있잖아, 동작 특성상 무조건 N형에 있던 전자가 이 양공을 채워주러 P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가 방출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 에너지는요. 지금 여기서 빛으로 얘기했지만 빛으로 얘기했잖아. 일반적인 다이오드를 이런 정류회로나 이런 다이오드는 그냥 열로 빠져나가. 적외선이 나와. 적외선.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방출돼 나와요. 무조건. 열이 방출되니까 애들 어댑터는 쓰다 보면 뜨거워지는 것도 그 뜨거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전기 회로가 돌아가서 뜨거워지는 것도 있지만 다이오드는 있잖아. 동작하면서 무조건 열이 방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따라서 다이오드는 작게 만들 수는 있었어도 초소형, 우리가 흔히 쓰는 지금 엄청나게 작은 단위의 이런 소자를 만들 수는 없었어. 너무 작아지면은,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미터나 나노미터, 나노미터가 크기 얼마인지 알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 얘는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 지금. 이 정도로 작아지기 위해서는 다이오드가 열을 방출하는 그 속성 때문에 이게 좀 힘들었다는 얘기죠.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개발된 게 뭐야?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열을 방출하지 않는 특성이 있거든. 그러면서 이 스위칭 기능, 0과 1을 구분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개발이 되면서부터 우리 이제 되게 초소형화가 가능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1960년, 50년대 후반인가? 50년대쯤? 그 정도에 아마 트랜지스터가 개발이 됐거든.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막 계속 연구가 돼서 지금의 뭐 한 불과 우리 반도체라는 게 본격적으로 뭐 사용되고 쓴 지는 한 70년도 안 됐잖아, 지금. 60년 정도? 그것도 안 됐죠. 역사가 되게 짧아, 반도체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십 년 동안, 너네 불과 한 20년만 지났어. 지금 20년 지났잖아. 너네 태어나지도 않았지? 태어났나? 아니죠? 20년. 그 지금 핸드폰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 액정이나 뭐 화면이나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20년 전에는 어땠을까? 삶이. 어느 날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정도 되게 어렸을 텐데 아빠가 핸드폰을 사왔어. 핸드폰을 사왔다기보단 들고 왔죠. 메고 왔다고 해야 되나? 허리에 무슨 요만한 이것보다 더 컸어.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더 커 보였나? 이거를 여기 허리에 이렇게 차고 있더라고. 여기 이렇게 이만한 거야. 벽돌폰이라 그러잖아. 우리 벽돌폰, 그지? 벽돌폰이라고 해서 이따만한 핸드폰을 들고 다녔단 말이야. 진짜로 이런 모토로라 핸드폰인데, 와, 이 중에서 핸드폰이 진짜 이 두께만 하고요. 배터리가 이만해요. 그 배터리가 하루가 안 가고. 그랬던 그 한 20년 전 시대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야, 장난 아니잖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너네 핸드폰 안에 CPU라는 게 들어가.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 CPU라는 칩이 들어가요. IC라고 해가지고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집적 회로라고 하거든. 얘를 이런 요만한 크기 사이즈의 트랜지스터를 이제 막 심어놔. 나노미터 단위로. 지금은 기술이 그래. 그럼 이제 이 안에다 막 심어놔. 트랜지스터를 몇 개 심냐면은 몇 개 심을 것 같아 여기다. 이 정도 사이즈? 진짜 실 사이즈가 이 정도? 이거보다 작겠지 아마. 핸드폰 이거보다 작으니까. 몇 개 들어갈 것 같아. 이런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내가 설명 안 했지만 다이오드로 이제 가정하면은 몇 개 들어갈 것 같아. 몇 억 개? 몇 개 너무 많다. 몇 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보통 5천만 개 이상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1억 개 정도 들어갈 거야 아마. 말도 안 되지, 그지? 그럴 정도로 기술이 발전. 왜냐면은 나노미터 막 기술이 돼. 10의 마이너스 9승 단위의 그 단위를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미세하게 심는 거야 이제 하나씩. 그런 게 5천만 개 들어가. 그러니까 한 번에 0과 1의 연산을 5천만 개 한다는 얘기야. 빠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도체 하면 지금 반도체 얘기하고 있잖아. 반도체. 참고로 이제 반도체 하면은 전 세계 1위 업체가 누구야? 삼성이죠. 2위는 누구야? SK. 알고 있니?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업체에서 둘이 합쳐가지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 정도를 먹고 있어요. 국뽕이야. 근데 국뽕 할 만해 이거. 왜냐면은 진짜 압도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지금 먹고 있어. 그 너네 핸드폰 애플이는 뭐 세계 여러 뭐 반도체 들어가는 물품들 있죠. 컴퓨터 미국 거든 뭐 대만 거든 뭐 중국 거든 일본 거든 간에 다 삼성 거 들어가. 응? 우리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 낮췄지. 낮춰가지고 너네 지금 램 그 반도체가 되게 싸거든. 램이 아니 혹시 램 컴퓨터 부품 만들 때 램이라는 게 있어. 그 DDR 램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플래시 메모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게 싸 지금. 되게 싼 상황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처음에는 한 90년대 후반 뭐 2000년 초반때까지만 해도 비슷비슷했어. 우리나라 그렇게 큰 그건 아니었었거든. 물론 되게 삼성 같은 데서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원래 그 전에 현대였었거든. 현대 하이닉스였는데
투자를 많이 하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가지진 않았거든 세계에서. 근데 이제 언제 한번 2000년 초반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그 연도가 이제 한번 전쟁이 터진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그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디지털 전쟁이야 그냥. 인텔 알죠 혹시? CPU 만드는 회사. 거기서 이제 인텔이 이제 CPU 되게 많이 그 전 세계에 만드는 컴퓨터 CPU를 지금 대다수 점유하고 있는데 그 회사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막 경쟁이 붙어요. 미국까지 포함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게 삼성인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때 뭐였냐면은 치킨 게임을 했어요. 치킨 게임 뭐냐면 이제 너 주자 나 주자야. 내가 지금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킨을 10,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옆 가게에서 9,000원에 파는 거야. 9,000원 원가거든. 근데 9,000원에 파니까 잘 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 가게는 또 이제 안 팔리니까 이걸 8,000원에 내려놔. 손해거든 그럼. 근데 어떻게 팔아야 되잖아. 근데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야. 그런 구조 본 적 있죠.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 마이너스. 지금 모바일 디스플레이 시장이 그래.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우리나라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는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야 그냥. 안 파는 게 더 이득이야. 그런 경우 있잖아. 막 농가에서 어느 날 한번 막 수요 막 완전 폭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막 환경 좋아가지고 어느 날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그럼 이거 안 팔고 다 폐기시키잖아. 팔수록 마이너스거든 그런 거는. 그런 느낌인 거라서 8,000원에 파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뭐 하냐면 7,000원에 파네. 미친놈들이. 아니 원가가 9,000원인데 이걸 7,000원에 파는 거야. 소비자는 좋죠. 나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그럼 안 되겠다. 이 새끼들 조지려면 3,000원. 3,000원 던지는 거야 막 그렇게. 옆 가게 욕을 할 수 없고 1,000원. 치킨 게임이야 이게. 그렇게 해서 삼성이 살아남았어. 아 근데 그 물론 이제 과장해서 그런 거고 그 당시 막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었어. 그때 되게 호황이었잖아. 그때는 이제 막 기술도 엄청 발전했고 우리 이런 수요가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수요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제 운도 있었고요. 물론 운도 있었고 일본 애들이 따라오다가 다 망했거든. 그래서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그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 있잖아. 대만도 포함해가지고 미국도 포함해서 다 망했어요. 그래서 막 거의 막 되게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너네 알고 있는 사례가 소니 있잖아. 소니가 어마어마했거든. 90년대 후반. 너네 워크맨이라고 들어봤어? 워크맨 이런 거? 그런 나랑 비슷한 시대구나 너. 워크맨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야 그 뭐야 너는 지금 막 핸드폰으로 음악 듣고 하잖아. 나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어. 나는 영어 듣기를 책을 사잖아. 책 뒤에 부록이야. 카세트 테이프가 이렇게 3개 붙어 있어 이렇게. 여기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이렇게. 추억이다. 이 추억에 나는 난 진짜 이렇게 했다고. 영어 책을 사잖아. 아 너네 CD가 있었을 수도 있어. 난 이랬어요. CD도 없었어. 물론 이제 한 중학교 이후로 CD가 보급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 CD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대세는 테이프였어. 대세 테이프여가지고 이거 들어있단 말이야. 이거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하나씩 들어요. 용 하는 거야 이걸로. 그래서 재생, 되감기 아날로그로 몇 번 막 몇십 번 하잖아. 몇십 번 하면은 늘어나가지고 소리도 막 늘어져요 막. 영어 막 나오는데 늘어져서 나와. 계속 막 반복하면 계속 반복.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구간 반복하면 누르면 다 나오잖아.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재생한 다음에 다시 듣고 싶어. 그러면 되감기 찌찌찌 돌아가. 다시 재생 탁탁 누르면은 다시 나와. 다시 되감기 찌찌찌 감긴 다음에 다시. 이걸 반복했다고. 야 그런 시기에 비하면 너희는 진짜 얼마나 편하게 공부했어. 내가 어렸을 때 있잖아. 내가 정말 기억나는 게 전자사전 있잖아. 전자사전 신세계였어요. 와. 옛날엔 애들이 영어 사전을 진짜 이 두꺼운 거를 다 들고 다녔단 말이야. 영어 사전을. 그래서 영어 공부 하려 치면 영어 사전 찾아가면서 있잖아. 그랬었어. 근데 전자사전이 나온 거야. 와 너무 신세계래. 너무 비쌌지 그때. 너무 갖고 싶었어. 전자사전. 근데 나중에는 전자사전이 막 이제 전자사전뿐만 아니라 국어사전도 들어있네 거기에. 그러니까 와 신세계였죠 신세계. 하여튼 반도체라는 게 있어서 트랜지스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기술 개발이 됐다는 거 한 거고. 참고로 LED 같은 경우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OLED라는 게 있어. 우리 많이 쓰죠 이거 OLED. 본 적 있죠? 본 적 있니 이거? 요새 OLED라 그러지 OLED. 이거 되게 상업적인 어떤 그 광고의 성공이랄까 기술을 있잖아. 과학적 기술을 상업적으로 좀 되게 접목시켜서 좀 약간 상용화시킨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도 있거든. 들어봤니? AMOLED? 이거 우리 뭐라고 읽어주니? 아몰레드라고 하잖아.
되게 신기한 거야 이게. 내가 옛날에 배울 때는 기술이야 이게 액티브 매트릭스 오르가닉 LED거든. 그러니까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가지고 LED의 기술인데 오르가닉이 붙으면 뭐야? 유기죠. 유기 발광 다이오드고 AM이 붙으면서 액티브 매트릭스라고 해서 액티브 매트릭스 자기 스스로 능동형이야. 자기 스스로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오드야. 되게 좋은 기술이죠. 엄청난 기술이었어. 근데 이거를 있잖아. 이게 이제 원래 AMOLED라고 부르던 거를 삼성에서 광고를 했어요. 손담비라는 그 가수가 있어. 혹시 아니? 손담비 가수에서 이걸 아몰레드라고 부르는 거야. 노래도 만들었어요. 아몰레드 막 광고 엄청 하고. 그래서 대중들이 인식하기는 이 기술의 중요성보다 기술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아몰레드. 아 이건 아몰레드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누구나 다 올레드, 아몰레드 이렇게 부르잖아. 옛날엔 당연히 안 불렀죠. 응?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술을 되게 일반인들한테 되게 대중적으로 쉽게 어떤 그 용어를 좀 광고하면서 되게 전달하는 케이스거든 이게. 아몰레드로 부르잖아. 이거 기술이에요 이건. 그 너네 핸드폰 화면에 보시면은 핸드폰 화면에 삼성 거는 다 아몰레드 쓰거든. 액정이 자기네들 만든 독자 기술이에요 이게 아몰레드가. 그래서 이제 아몰레드를 쓰는데 그냥 흔히 보통 우리 인터넷에서 뭐라 부르냐면 아몰렉이라 부르죠. 아몰렉이 뭐야 아몰렉이. 아몰레드 쓰레기 합성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 되게 아몰레드 같은 경우는 색전력이 되게 좋아. 색이 되게 좋아요. 색 표현력이라고 하지. 다만 얘는 햇빛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아몰레드 특징이잖아. 삼성 핸드폰은 아몰레드 쓰잖아. 근데 아몰레드는 환한 대낮에 그 햇빛 상황 있잖아. 거기서 핸드폰 키면 아무리 밝게 많이 해도 잘 안 보여.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반면에 LG나 애플 거는 아이피스 패널이라는 걸 쓰거든. 그래서 걔네들은 쨍쨍하게 잘 보이거든. 환한 주광 상황에서, 낮 상황에서. 그런 장단점이 좀 있어. 대신에 이제 아이피스보다는 얘가 색 지연력이 좀 좋아서 뭐 되게 정밀한 색 표현 이런 거 되게 좋고 기술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얘는 아몰레드 플러스 뭐 HD 플러스 만약에 해가지고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죠. 훨씬 더. 참고로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 LED까지 정리 다 했죠. LED 발광 다이오드까지 정리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21페이지에 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 광 다이오드. 이거는 거꾸로죠. 다이오드의 반대거든. 지금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의 반대거든. LED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야. 빛을 방출시키는 다이오드잖아. 광 다이오드는요. 앞에다가 이렇게 써도 돼. 수광 다이오드라고 써도 돼. 수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얘는 발광 다이오드였고 거기 내가 써주는 말은 수광 다이오드. 이제 수가 받아들일 숫자거든. 그러니까 빛을 뭐 하는 거니? 받아들이는 거죠. 빛을 받아들이는 다이오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광 다이오드, 그다음에 빛을 받아들이는 다이오드. 이렇게 보시면은 광 센서라고도 얘기해요. 이거를 가로치고 광 센서라고 써봅시다. 광 센서. 센서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의 오감을 대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들이죠. 감각 센스, 감각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광 센서는 눈에 해당하는 거죠. 빛을 인식하는 거. 그래서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다. 자동문 또는 뭐 리모컨, 핸드폰 핸드폰 말고 마우스, 광마우스 쓰잖아 우리, 그치? 마우스 뒤에 보면 빛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광 센서에 해당하는 거고 태양 전지도 마찬가지야. 태양 전지도 빛을 받아서 전기 만들잖아. 그치? 빛을 받아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다이오드 종류까지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 시험 보고 그 자기장 나갈게요.